자, 해봅시다. 이번에는 요 형식 표현. 자, 요 형식 표현에서 먼저 형식적인 측면을 좀 볼게요. 자, C는 어떤 형식을 갖고 있다고? 어떤 문장? 어떤 문장으로? C의 형식, 운율이 있는 문장, 운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운율 공부를 해야죠. 운율. 자, 운율이 있는 문장인데 그럼 운율은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 것이냐? 내재율과 외형율. 혹시 이거 기억나나? 율로 써야 되니? 율로 써야 되니? 내재, 외형, 율과 율에 쓰는 방법이 달라요. 기껏 공부했는데 한 번 더 복습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내재율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못 찾아. 찾는 거 외형율. 자, 그래서 외형율은요. 첫 번째 위율이 있어요. 두 번째 음수율이 있어요. 음보율이 있어요. 자, 위치만 잡아주는 거야. 처음에 위치가 똑같은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힙합에서 라인 맞춰주는 거 있지.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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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춰주는 게 위율이고요. 자, 음수율은 뭘 맞춰주는 걸까? 글자 수 맞춰주는 거 음수율. 음보율 맞춰주는 건 뭘 맞춰주는 걸까? 보자가 걸음할 때 보폭, 보행할 때 걸음 보자거든요. 걸음을 맞춰준다? 음의 거리,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의 단위예요. 그래서 절대 띄어쓰기로 보면 안 돼요. 얘는. 띄어쓰기 기준 아니에요. 음보는 그래서 박자감이에요. 박자감. 우리 보폭이 다들 하지? 매번 보폭이 달라지진 않잖아. 그치?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보폭이 유지가 되잖아. 그래서 박자감이에요. 음보율은 진달래 꽃만 하더라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구이보내 우리다. 박수 몇 번씩 치는 거니? 3번 쳤지? 3음보예요. 근데 저기 우리 정몽주의 시 이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그다음에 뭐지? 백골이 질소되어 넋이라도 웃고 없고 몇 번 친 것 같아? 4번 친 것 같아? 그럼 4음보예요. 그래서 보통 3음보 아니면 4음보. 이번 고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야. 2음보는 없을까? 2음보는 좀 빠르지 않니? 이런 느낌입니다. 시를 낭송하기엔 좀 빠르지 않을까? 5음보는 없을까? 5음보는 거기서 볼 수 있어. 거기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5음보 정도. 그래서 보통 3음보 아니면 4음보 정도. 그렇게 음보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 요 음수율에서 하나만 더. 7글자, 5글자 7호조라고 하는 7글자, 5글자의 음수율은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민요가 보통 이런 식으로 쓰인대. 7자는 3 아니면 4로 또 분리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몇 음보야? 3, 4, 5니까 3음보예요. 그래서 이런 민요적 율격이 쓰일 때는요. 우리 민요에 뭐가 많이 쓰였다고? 한의 정서를 드러낼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현대시를 보면은 이런 7호조가 쓰일 때 보통 보면은 민요적 율격으로 뭔가 안타까움이라던가 아쉬움이라던가 그리움이라던가 이런 시들이 쓰일 때 7호조가 쓰이면서 민요적 율격이 쓰이면서 한의 정서를 많이 표현해요. 진달래꽃도 마찬가지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우리 민요가 그렇대. 아리랑도 그런가 봐. 아리랑도 7호조인가 봐. 물론 박자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 요 정도가 우리가 운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 개념 정도 중요한 개념이었고, 이어서 우리 형상화라는 개념으로 넘어갑시다. 7, 5조예요. 7, 5, 숫자 7. 인요적 율격. 자, 형상화라는 거는요. 형상화 무슨 뜻일까?
우리 비음화, 유음화 공부했잖아. 비음화는 비음이 아니던 게 비음이 된 거지. 유음화는 유음이 아니던 게 유음이 된 거지. 그럼 형상화는 형상이 아니던 게 형상이 생긴 거지. 그럼 형상이 아니던 거 뭐야? 아주 추상적인 거 뭐야? 뭐야? 그게? 형상이 아니던 거. 감정. 이런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잖아. 눈에 안 보이잖아. 형상이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서 슬프다, 아프다라고 말로써 형상화 시키잖아요. 글과 말로써. 그쵸? 또는 생각, 관념 이런 것들 글로써 말로써 시는 형상화 시켜주는 과정이 있는 예술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형상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죠. 우리한테. 감정이나 생각, 관념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미지를 갖게 될 때 우리는 또 이제 이미지를 공부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이 이미지는 좀 어려운 말로 심상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먼저 감각적 이미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몇 개? 5개, 오감. 자, 오감만 공부하면 되나? 시우 공부할 때 무슨 감각이 있을까? 자, 의고는 얘기해야 돼. 파란 바람. 그렇지, 공감각적 이미지. 자, 공감각적 이미지는 감각의 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전이라는 뜻이 뭐야? 응? 전이 바뀌는 거, 퍼지는 거, 확산되는 거, 옮겨가는 거. 그럼 감각이 전이 된대. 그래서 이 감각의 전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줄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감각 대상을요. 감각 서술어로 얘기할 때. 서술어 집중하라고 했어. 자, 그럼 감각 대상을 감각 서술어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기 예시와 달이 차갑다. 자, 달은 어떻게 느껴야 되는 거니? 만질 수 있어? 아니지. 달은 어떻게 느껴야 돼, 원래? 시각이지. 눈으로밖에 못 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어? 어떤 서술을 쓰면서?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했지. 자, 그럴 때는 감각 대상의 감각 서술어화라고 해서 시각의 촉각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는 돼?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요. 감각 대상을요. 감각적인 수식어로 꾸며줄 때. 윤동주 자원성에서 나오는 파란 바람으로 한번 해볼까? 자, 파란 바람 어떻게 느껴야 돼요? 맛봐야 돼? 볼 수 있니? 아니지? 촉각이지? 근데 그런 촉각 대상을 어떻게 표현했어? 시각으로 표현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감각 대상의 수식어화. 뭐의 무슨 화? 촉각의 시각화. 자, 뭐의 무슨 화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돼. 뭐가 수식어고 뭐가 서술어. 그렇게 해서 공감각적 이미지의 두 가지 패턴이에요. 주요 패턴 두 가지예요. 대부분 한 98%는 이렇게 해서 다 패턴. 공감각적 이미지 찾는 것도.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배우면 감각적 이미지는 이 정도로 끝날 거고, 자, 감각적 이미지에서 우리 시각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 시각적인 부분은 대비가 일어나서 그래요. 그럼 이 대비를 통해서 어떤 시어의 의미로의 대비까지도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시각 대비가 이어진 측면을 보면 색채 대비가 일어나기도 하고 명암 대비가 일어나기도 해요. 자, 명암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야? 밝을 명, 암, 어두울 암자, 밝고 어둠이지.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의 대비로 좋은 거는 밝게 표현할 수도 있고 싫은 거는 어둡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대비만 일어나냐? 시각적 이미지만 쓰이냐? 아니요. 상승의 이미지와 반대 하강의 이미지가 쓰일 수도 있고요. 혹은 동적인 이미지 움직이는 거 아니요. 정적인 이미지도 쓰일 수 있어요. 그건 이런 이미지들이 쓰여서 결국 어디로도 갈 수 있냐? 긍정의 이미지와 부정의 이미지로도 수렴되기도 하지. 의미를 함축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것이 어떤 정서하고 연결될 가능성도 높으니까. 근데 이 이미지를 모른다? 그건 못 찾아줘. 여기까지가 형상화에 대한 주된 내용이었고요. 아까 제가 어떤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강의도 얘기했지만 요거 하나가 한 강이고 요거 하나가 한 강이다. 요거 하나가 한 강이고 요거 하나가 한 강이다. 그럼 지금까지 벌써 한 6강짜리를 압축해버린 거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시간을 늘려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치?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사람이나 그런 거 들으려고 하겠지만 공부 더럽게 안 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 있지. 자기 주도적으로 아니야. 언제 들었는데? 겨울방학 때 그래. 그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보는 거야. 근데 지금 할 거 많잖아. 그거 다시 보고 싶냐? 아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렇게 공부를 못할 때, 진짜 못한다는 거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거 들으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개념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압축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형식적인 측면이 끝났으면, 자, 여기부터는 좀 달라요. 여기부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 강의에서도 잘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 표현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봅시다. 표현법. 자, 오늘 이 표현법을 하다가 이제 적절한 상황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표현법은 강조하려고 여러 가지 표현법들을 써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표현법도 여기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돼. 개념적으로. 모르면은 중학교 때 공부 안 한 거야. 자, 첫 번째, 그럼 강조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를 독해할 때는 이 강조하기가 쓰였어. 강조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쓰였는데, 무엇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꼭 생각을 해줘야 돼. 시를 독해할 때는. 근데 지금은 독해할 시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표현법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강조하기가 표현법이 쓰이면 무엇을 강조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꼭 생각은 해줘야 돼. 그게 독해야. 근데 우리는 어떤 표현법이 있는지부터 알아야지. 첫 번째. 자, 이렇게 느낌표가 하나 딱 찍히는 거 우리 무슨 법이라고 하니? 네, 감탄해주는 거 영탄법이죠. 그럼 영탄법은 무엇을 감탄했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는 강조하기 끝이네. 그래서 사실 그치? 강조하는 효과 끝. 그럼 영탄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영탄법은 첫 번째 이 느낌표가 하나 찍히면 그게 영탄법이에요. 두 번째는 감탄형 종결어미. 왜 내가 그렇게 어간어미 그렸고 무슨 어미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니? 문법은 문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래. 그리고 품사로는 감탄사. 이런 것들이 쓰이면 영탄법이 쓰였다라고 바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외울 게 아니야. 영탄법 어떻게 외워? 시에서 무슨 법이 쓰였는지 어떻게 다 외워? 하다 보면 외워질 수는 있지. 내신하다 보면. 근데 그냥 처음 보는 시에서 이거 찾아줘야 돼요. 영탄법 쓰였네? 왜 느낌표 있으니까? 왜 감탄형 종결음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강조가 될까? 두 번째 방법. 반복해주면은. 그치? 반복법, 시어의 반복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계속 반복시켜주면. 자, 그러면 반복법의 효과, 의미 강조, 효과예요. 그리고 운율의 형성. 리듬감도 잡혀요. 자, 이런 효과는 아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어가 반복되면서 시어의 의미를 강조해준다. 맞는 선택지.
시어가 반복되면서 운율 형성어가 맞는 선택지. 이건 당연한 얘기로 이제 파악하고 넘어가야 돼. 자, 조금 더 반복하는 느낌이 있는데 열거하는 느낌도 있어요. 열거법도 강조법 중에 하나다. 열거하면 그 강조가 되나?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예시로 저 트와이스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 들지. 근데 나 모모 좋아하고 하나 좋아하고 찌리 좋아하고 정연 좋아하고 어때? 나 열거했잖아. 트와이스 멤버들을 좋아하는 저 사람 덕분에 이런 느낌 들었어? 그래, 그런 느낌의 열거법의 효과 이해됐지? 왜 효과, 왜 강조인지? 열거를 하는 순간 강조가 되는 그 느낌, 그것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리고 과장해주면 당연히 강조가 되겠지? 과장법. 과장법은 거짓말하라는 거 아니야. 조금 있는데 많이 있다고 하면 과장법이지. 과장법이 근데 고전에서 많이 나와.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뻥쳤어. 뻥뻥이 아니라 많이 과장시켰어. 그런 것들은 이제 시에서 막 찾아볼 거야. 자, 그리고 점층법도 있고요. 점강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2학년 시험에서 조금 시험이 아니라 공부할 때 좀 논란을 시켰는데 문학 이론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점층법 안에 점강법을 포함시키거든요. 이건 학자들마다 뭐 의견이 대립된 부분도 아니지만 왜냐면 점층법은 무슨 개념이면 층이 쌓이는 거야. 그냥 점점 층만 쌓이면 돼. 그런 느낌이 들면 점층법이야. 해볼까? 여러분들 1학기 어떻게 1학년 과정 어떻게 보내니?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점점 층을 쌓고 있지. 그렇지? 그럼 점층법이야. 근데 자, 중간고사의 성적 50점, 기말고사의 성적 60점, 2학기 중간고사의 성적 70점, 기말고사의 성적 80점. 이렇게 점점 숫자가 올라갈 때도 점층법이에요. 그럼 점강법은 뭐냐면 얘는 사이즈만 작아져야 돼. 조건이 층도 이뤄야 되지만 사이즈도 좀 작아져야 돼. 사이즈가 점점 축소될 때 점강법이에요. 숫자도 축소돼야 되고요. 사이즈도 축소돼야 돼요.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궤를 두고 뭐 궤 안에 너를 넣어서 라고 하는 이런 고전 시가가 있는데 잠깐만 그거 하나 해볼까? 어이 모도던가 어이 모도던가 41번 시예요. 페이지로는 82페이지. 여기서 점강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무쇠 성을 쌓고 성을 하나 그려줘야 되겠지? 성 안에 담을 쌓고 담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담 안에 집을 짓고 집도 지어줘야 되겠지? 그 안에 뒤주를 놓고 상자를 놓고 뒤주 가마를 놓고 그 안에 궤를 짜서 그 안에 너를 이렇게 결박했대. 너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자, 점점 공간의 느낌은 어떻게 되니? 줄어들지? 그럼 무슨 법이라고? 점강법. 자, 근데 하나 더. 이건 무슨 느낌이야?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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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슨 법? 아니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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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거법. 오케이, 열거법. 그 심지어 너는 지금 거기에 결박되어 있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 과장에서 보고 있지. 과장법. 이렇게 되게 정신없이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읽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필법이 쓰였지 찾아줄 수 있으면 찾을 만한 그 딱 근거가 되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를 독해해야지 여기는 열거법이 쓰였어. 여기는 뭐 영타법이 쓰였어. 외우는 게 아니라고 시는. 그렇게 하면 대응하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절대 한계가 생겨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저 앞번보다 더 많이 못했네. 큰일 났다.
저렇게 먼저 끝내면 마음이 쫄려. 조금만 더 할게. 자, 이렇게 점층법, 정강법 말고, 자, 두 번째로 이어가는 거는 이제 변화주기예요. 그럼 변화를 준대. 영탄법에서 어떻게 변화를 줄까? 물음표를 딱 찍어주면은 얘는 무슨 법으로 바뀔까? 얘가 설의법이에요. 설의법. 자, 설의법은 의문형이거든. 의문형이지만 강조하는 거야. 강조하기를 변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물음표지만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답은 이미 정해졌어. 그냥 단순히 의문형으로 진술할 뿐이에요. 그렇게 변화할 뿐이에요. 문법에서는 이거를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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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더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자. 도치법. 얘들아, 도치법은 뭐 하는 개념이야? 위치가 주객전도하다 바뀌는 거. 그럼 뭐가 바뀌었길래? 오케이. 자, 문장 어순이. 문장 어순이 변화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국어의 어순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주어, 목적어나 부사어, 서술어 구조인데 얘가 막 앞에 붙어 있고 또는 얘가 막 뒤에 가 있고 막 이래.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잖아. 그렇게 바뀔 때는 도치법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강조해 주는 거 맞아. 근데 뭘 바꿨을 뿐이야? 어순을 변화했을 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 다 강조하기를 변화하거든. 뭔가 강조를 하려고 변화를 해. 그러면 얘들아 도치법이 쓰였으면은 앞부분을 강조하는 걸까? 뒷부분을 강조하는 걸까? 나는 사랑한다. 너를. 뒷부분 강조하는 거지. 그 정도 효과까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 주는 좀 빨리빨리 읽으면서 시의 내용까지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질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다 못 썼어?